결국 이렇게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결국에는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버려서 결국 지구가 멸망해버린다는 내용의 사고 실험입니다.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초지능의 형태, 그리고 초지능의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초지능이 과연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 이것에 대한 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을 보면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인간인데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지 멍멍이 쪽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박쥐도 아니고요. 그 얘기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박쥐가 아니죠. 박쥐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때 이제 초지능의 능력을 봐서 알겠지만 또 초지능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이 없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AI의 위험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로 종이 클립의 최대화라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이 클립의 최대화요? 페이퍼 클립. 우리 서류 같은 거 고정시킬 때 쓰는 그 종이 클립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초지능에 관한 대표적 철학자이자 시뮬레이션 가설로 유명한, 정말 우리 영상에 단골로 나오는 닉 보스트롬이 제시한 사고 실험입니다. 어떠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게 단순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신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제기하면서 지능이 점점 더 향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 AI는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해 점점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하게 되겠죠. 이 AI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종이 클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이제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재료를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또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아야 효율적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겠죠.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AI가 점점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은 인간은 불필요한 방해물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심지어는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들 수 있는 종이 클립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작동이 멈추게 되면 아예 생산도 멈추게 되고. 따라서 이 AI는 방해물인 인간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해되는 이런 생명체들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클립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마저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철분을 빼내기 위해서요. 아니,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가정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AI가 인간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AI의 가치는 종이 클립의 생산, 이것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얘한테는 하등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또 이제 리만 가설 재앙 사고 실험도 있습니다. 리만 가설 재앙 사고 실험이요? 예. 이것은 인공지능의 선구자인 유명한 마빈 민스키가 제시한 사고 실험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수학의 최고 난제인 리만 가설 있지 않습니까? 풀다가 미쳐버린다는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난 난제라서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나 있는 건지, 또 증명이 가능하긴 한 건지 아닌지 이 자체에도 의문인데, 만약 어떠한 인공지능에게 리만 가설을 풀라는 목표를 지어주게 되면 이 인공지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연상 능력을 동원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래도 못 푸니까 더 대형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결국 이렇게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결국에는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버려서 결국 지구가 멸망해버린다는 내용의 사고 실험입니다.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무시무시한데요. 인공지능이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행동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과 같은 가치관을 완벽히 가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영화 터미네이터를 봐도 우리 아놀드 형님은
오로지 그 세로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서도 막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사실 그거 굉장히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세로 코너가 경찰서로 딱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아 이젠 좀 안전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게 경찰서 다 때려부수고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좀 샜지만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을 그 닉 보스트롬은 이거를 이제 도구적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인공지능이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인공지능은 어떠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그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목표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종이 클립을 많이 만들려는 목표를 위한 그런 행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 그리고 자신이 파괴되면 목표 수행을 못하게 되니까 자신을 지키려 자신을 보존하려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더 나은 방법을 위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며 또 자기 하나보다는 자기와 똑같은 여럿이 행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자기 복제를 해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려 할 것이고요. 이러한 공통적인 목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최종 목표인 조니 클립의 최대한 생산과는 무관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들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도구적 수렴이라는 거는 이러한 인공지능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도 이런 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행복이 목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이렇게 또 좋은 스펙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잘 벌고 싶다든지 즉 이러한 그 과정을 위한 도구적 목표로 수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네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도 이러한 그 수단적인 목표들이 나오는 건데 하지만 인간들은 이제 공통의 가치관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치다 걸리면 감옥 간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그 인간의 도구적 수렴이 이제 서로 간에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은 우리 인간들과는 어떠한 공통의 가치관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랑 비슷한 얘기죠. 즉 인간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도구적 수렴 현상으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는 반드시 그 현재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목표를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종이 클립을 최대한 생산해라. 이 목표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뛰어난 지능에 똑똑하고 유능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지능적일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그 과정상의 그 수반되는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측할 수 없을 수 있는 거고요. 즉 지능과 목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것을 직교성 명제라는 참 이름부터 난해한 개념으로 부릅니다. 직교성 명제요? 예. 단어부터 괴랄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 닉 보스트롬은 철학자라 그러는 건지, 기존 용어 대신 뭔가 색다른 용어를 쓰는 경향이 좀 강해요. 도구적 수렴도 그렇고. 직교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능과 목표는 사실 독립적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두 개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서로 독립적이라서, 그래프상에서 이제 직교한다는 의미로 이제 직교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인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테고 따라서 충분히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막에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그런 것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보다 더 그런 거에 대한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덕적 우월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리 분별, 도덕적 우월성,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일 뿐 저 인공지능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죠. 사실 초지능이 이제 어떠한 마음을 먹을지 우리가 예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최종 목표와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도구적 목표들이 이제 인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닉 보스트롬의 그 직교성 명제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에런슨 같은 이런 인공지능 연구자는 그러니까 인간들도 여러 도구적 목표를 지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주위에 해를 입히는 것들은 아니라며 인공지능도 그 자기 개선을 반복하면서 얻는 이런 도구적 목표들이 모두 다 인간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들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에이자의 뭐 아버지이자 뭐 이제 소피아의 개발자인 이제 벤 고르첼도 인공지능이 이제 비도덕적일 것이며 인간의 목표에 반할 것이라는 이런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닉 보스트롬이 지능과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한다고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AI가 특정 목표, 아까 얘기했던 그 종이 클립 생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학습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와 자신의 그 능력 사이에 그 상호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과 이제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클립을 생산하려면은 뭐 공장도 짓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뭐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공장도 건설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그 사회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사회적인 면도 같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무작정 당장 인간을 해치워서 공장을 점거하겠다는 생각부터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반면 엘리저 유드코프스키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강한 형태의 직교성 명제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초지능의 행동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초지능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클립 생산을 지시했더니 그 과정에서 인간을 몰살할 것 같다는 이런 것을 계산하고 예측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럼 그 초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그러는 그 SF 작품들 내용이 뭐 전혀 허황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표와 행동이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과 목표와 일치하게 맞추는 것을 인공지능 정렬, 그 AI 얼라이먼트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AI 얼라이먼트, 인공지능 정렬이요? 예. 오늘 정말 새로운 용어 많이 듣네요. 별별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AI의 위험,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는 단순히 이런 SF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학계에서도 이제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없던 용어와 이제 개념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 편에서 언급한 그 레스롱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이죠. 레스롱이요. 예. 이거 뭐 그레이터 롱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러한 AI 정렬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 단순한 약한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모니터링하기 용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제 쉽게 교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인공지능들은 이제 점점 이게 개발자들도 인공지능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뭐 수정, 뭐 변경도 어려워요. 이러니 그 앞으로 이제 미래의 초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간이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으로 그 초지능의 시대가 오면 정말 진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겁니까? 뭐 일론 머스크나 그 오픈 AI 그 일리아스 추케버 같은 사람들이 괜히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게 아니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그 AI 그 안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 그 AI 정렬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죠. 뭐 점점 그 AI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들과 연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초지능의 위협에 대한 내용인 직교성 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